GTX가 좀 핵심인데요. GTX 노선 같은 경우는 만든 목적을 좀 고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든 목적이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나중에 GTX가 다 뚫리고 나면 어디가 좋아질지를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저는 서울 도심이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GTX 뭐 A부터 C까지 중에 완성이 되는 이제 겹치는 노선이 있는 곳이 이제 서울역, 청량리, 그다음 삼성역인데요. 뭐 이런 지역들에 오히려 주목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주머니 TV입니다. 어느덧 2023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2024년이 코앞에 왔습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집값은 오를까 떨어질까? 집은 언제 어디에 사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금주머니 TV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내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면서 주목해야 할 이슈, 유망한 투자 거주 지역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알기 쉽게 풀어주셨던 심형석 우대빵 부동산 연구소장님과 함께 특별 게스트를 한 분 모셨습니다. 서울시 행정 2부시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연세대 도시공학과 특임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진희선 교수님이십니다. 진 교수님께서는 32년간 서울시에 재직하시면서 주택 공급, 도시계획 정책 수립과 실행의 중심에 계셨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명쾌한 진단 오늘 공개합니다. 심 소장님, 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엔 내년에 눈에 띄게 바뀌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겠습니다.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되던 특례 보금자리론이 중단되고 신생아 특례 대출과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소장님, 부동산 시장에 이 두 가지 상품이 도입되는 이런 점이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일단 뭐 긍정적인 영향은 주겠죠. 근데 우리가 올해 도입됐던 특례 보금자리론하고 좀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거의 이제 제한이 없이 주택가의 9억만 제한이 있었거든요. 근데 청년 드림주택 청약 통장인가 뭐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 이거는 이것도 이제 소득 제한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제한들이 있고요. 그다음 신생아 특례 대출은 일단 애를 낳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요즘 젊은 분들이 애를 잘 안 놓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정책의 취지라든지 어차피 이런 정책 금융은 뭐 제한된 대상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한을 할 필요는 있지만 사실 좀 과다한 제한이 아닌가. 그래서 예전에 특례 보금자리론에 비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런 이제 정책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정책금융은 주거복지 차원에서 정부에서 많이 마련해야 되는 거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국에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때 80% 이상을 대출해 주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사실은 그것도 이제 제한이 있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80% 대출해 준다는 데 대한 LTV죠. 뭐 그런 데 대한 개념도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과하게 이제 해석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특례 보금자리론이 서울 지역에서 이제 적용될 수 있는 지역은 노도강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외곽입니다. 근데 노도강 지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좋지를 않고요. 또 떨어질 때도 먼저 이렇게 지금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혜택을 본 지역이 어디냐? 그럼 강남 3구거든요. 이 지역하고는 사실은 특례 보금자리론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주거복지 차원에서 좀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대상을 좀 넓히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침 금융 분야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세금 문제를 빼고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 교수님, 현 정부의 부동산 세제,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목표대로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좀 진단해 주시죠. 집값 상승기와 하락기에 우리 주택 정책이 이제 다르듯이 집값이 상승하면 세제 올리고 집값이 하락하면 보통 이제 세제를 내립니다. 우리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유세와 거래세인데 보유세 같은 경우는 이제 종부세, 우리 재산세고 거래세 같은 경우는 우리 양도세, 취득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세가 낮고 거래세가 좀 상당히 높은 편이잖아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금리가 낮고 또 부동산 유동자금이 많았을 때는
이게 부동산 상승기에는 이 많은 유동자금이 들어옵니다. 부동산에.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이 가격을 폭등하는 효과를 가져오고요. 근데 거래세가 높다 보니까 한번 들어온 자금이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경색 현상이 일어나서 오히려 매물 가뭄 현상이 일어나죠. 근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보유세가 높고 거래세가 낮습니다. 근데 최근처럼 거래량이 이제 적어지면 우리 거래세가 낮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도 선진국처럼 보유세를 좀 다소 높이고 거래세를 대폭 낮추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진국처럼 거래세가 아예 낮으면 늘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나옵니다. 다양하게 높은 가격이든 적은 가격이든 그렇다 보면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정화가 되죠.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부터는 구독자 여러분과 제가 현장에서 만난 취재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신 내년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변수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 교수님, 지난 11월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그 여파가 구리, 하남, 과천, 광명 등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는데요. 정치인들의 시각하고 일반인들의 시각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김포, 구리, 하남, 과천, 광명까지 전부 서울로 편입되어서 서울이 메가시티가 되면 집값도 오르고 기반시설도 좋아지고 정말 우리 모두가 행복한 결말이 되는 걸까요? 어떨까요? 이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하나는 서울이라는 도시 경쟁력 측면에서 보고 또 하나는 국토의 균형 발전 또 지방 소멸 대책 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위해서는 도시 확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그 조선 500년을 보면 사대문 안에 한 10만에서 20만이 살았었죠. 근데 1963년도에 이제 오늘날과 같은 서울의 경계가 설정이 되는데 지금은 면적이 이제 37배가 늘었고 인구는 한 100배가 늘어 1000만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66년도에 이제 서울의 기본 계획이라고 대도시 기본 계획을 처음 세우는데요. 그때 보면은 서울의 장차 인구를 한 500만쯤으로 봅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인구를. 그런데 2배로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서울 인구를 보면은 1992년에 1090만이 된 그때가 가장 피크입니다. 근데 지금 940만이에요. 그동안 150만 명이 줄었습니다. 근데 경기도 인구는 거꾸로 1990년에 600만이었는데 지금 1300만이 넘었거든요. 2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서울은 주택 수요도 늘고 공간 확장의 필요성이 굉장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갇혀있는 공간 속에서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지를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국가 경쟁력은 도시 경쟁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서울이 예를 들어 베이징이나 도쿄나 뉴욕에 밀리면 이제 국가가 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의 공간은 좀 확장은 필요하다. 특히 이제 김포처럼 좀 저개발되고 또 개발 가용지가 많은 지역을 또 서해안하고 맞닿는 지역을 확장을 한다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뭐 더불어서 과천, 광명, 뭐 구리, 하남 다 포함한다 보면 서울이 이제 서울공화국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서울이 블랙홀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지방 소멸 또 국토의 불균형 발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문제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제 여당이 김포 편집안을 총선용으로 발표했는데 이건 선거용보다는 우리 미래 100년 대기를 내다보면서 차분하게 생각을 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좀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국민과 같이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같이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심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 말에 GTX-A 수서에서 동탄 구간이 조기에 개통되는 등 전국에서 개통되는 철도 노선만 무려 17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집값이 오르고 분양 시장도 활기를 띨지 이미 철도 노선 착공할 때 한번 들썩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 뭐 경기도 안 좋고 굉장히 경제에 악영향 미칠 요소도 많다. 이렇게 저희가 처음에 가정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철도발 호재가 부동산 시장에 훈풍을 불 수 있게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떻습니까?
예, 보통 이제 철도 호재가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계획을 발표하면 오르고, 그다음 착공하면 오르고, 뭐 준공하면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오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영향이 아주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힘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생활 인프라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그 교통 인프라인데 그 중에 철도가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외곽 지역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에 따른 수혜가 꽤 있을 걸로 봅니다. 근데 지금의 경제 상황 하에서 이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는 좀 고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주식 같은 데 보면 이제 선반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미 반영돼 있는 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외곽임에도 불구하고 GTX 하나 뚫린다고 해서 거의 뭐 서울의 외곽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 수준에서 오르는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 GTX가 좀 핵심인데요. GTX 노선 같은 경우는 만든 목적을 좀 고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든 목적이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나중에 GTX가 다 뚫리고 나면 어디가 좋아질지를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저는 서울 도심이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 군데 GTX 뭐 A부터 C까지 중에 우리가 그 환승이 되는 이제 겹치는 노선이 있는 곳이 이제 서울역, 청량리, 그다음에 삼성역인데요. 뭐 이런 지역들에 오히려 주목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매매 시장 위주로 살펴봤는데 전세 시장에 대해서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진 교수님, 최근에 매매가가 한풀 꺾인 반면에 전세가가 좀 강세를 보인다고 하는데 내년 전세 시장이 어떻게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시나요? 이 매매하고 전세 시장은 거의 이렇게 그 어떤 상승과 하락을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21년 하반기가 고점이었고요, 전세가. 그 다음에부터 이제 쭉 좀 떨어지기 시작했다가 올 3월부터 다시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께서 우려했던 것이 전세가가 너무 떨어지면 또 역전세가 일어나지 않느냐 우려가 됐는데 이제 전세가가 어느 정도 받쳐주다 보니까 역전세 나는 다행히 일어나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보고요. 아마 우리 매매가가 어느 정도 정체되면서 이제 전세가가 올리는 현상이 있는데 최근을 보면 어느 정도 안정세로 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소장님, 교수님 두 분 다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소장님, 교수님, 내년에 두 분께서 어딘가에 투자를 하신다면 어디에 언제 하실지 소장님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네. 저는 그 서울 이제 주거 선호 지역에 많이 떨어진 매물이 나오면 살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최선일 것 같고요. 근데 뭐 사실 많이 나오지도 않고요. 또 가격이 상당히 부담되실 겁니다. 그래서 차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서울 외곽이나 아니면 경기도 쪽에 최근에 이제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단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로 입주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도 상당히 어렵고요. 매매도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고려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그리고 본인이 이제 원하시는 지역에 그런 매물이 나온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지금은 뭐 내년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네, 뭐 오르네 이거보다는 금매를 잘 잡으시면, 그러니까 최고가 대비 뭐 한 20, 30% 떨어진 이런 매물을 잡으시면 아마 그거보다는 떨어지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낙폭이 큰 금매를 잡아라,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교수님께서는요? 저는 이제 그 집이라는 속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주성하고 또 하나는 투자 관점인데, 만약에 거주라 하면 지금 집값이 상당히 하락 안정기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 추세가 갈 것 같아서 본인이 이제 출퇴근이 편리하고 아이들 보육이나 교육에 편리한 곳을 잘 잡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곳에는 이제 금매나 이런 걸 잡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투자 개념으로 보면 좀 한 3에서 한 5년 정도는 봐야 됩니다. 부동산 흐름이라는 게 세계 경기 흐름하고 거의 공명을 하기 때문에 세계의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걸 보면서 이제 봐야 되는데요. 저는 또 투자를 권한다면 정비 사업 중에 좀 잘 추진되고 있는 데를 권하고 싶습니다.
정비 사업을 보면 대개 한 10년이 걸리긴 하지만 그게 맨 처음에 구역 결정되고 조합 결성되고 건축 심의, 사업 계획 승인 뭐 이런 단계별로 부동산이 오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것을 유심히 봤다가 적정한 곳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추진되고 있다 하면 이런 데를 중간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나요? 매수를 할 수가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소장님, 교수님, 내년 집값이 전반적으로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진 교수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정적 하향 추세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60-70%가 금리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소득이고요. 요 두 개가 경제 상황하고 딱 맞물려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금리가 지금 3.5%입니다만은 미국이 이제 5.5%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또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올해가 1.4%고 내년도가 한 2.1% 전망하긴 합니다만은 세계 경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 또 미국도 물가가 어느 정도 좀 올라 있기 때문에 금리를 당분간 내릴 생각은 별로 없어 보여요. 추가 상승은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안정적 하향세를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정적 하향세를 전망하셨고요. 네. 우리 소장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네, 저도 뭐 기본적으로는 뭐 그 진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뭐 지금 상황 자체가 경제 상황이 좋지를 않고 금리가 가장 큰 변수인데 그게 내년 초에 뭐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하되는 시점부터 오히려 조금 시장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제 뭐 혹자들은 뭐 폭락한다는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폭락하기 쉽지가 않은 부분이 그 지금 입주 물량이라든지 이런 공급 부분에서 어쨌든 지금 차질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는 분양가를 좀 유심히 보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자재라든지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분양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오르는데 기존 아파트가 떨어질 거냐, 그건 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제조달 원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 그러면 뭐 폭락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하향 안정화되는 것이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예, 하향 안정화를 역시 또 그렇게 전망하셨네요. 예. 지금까지 국내 최고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내년 부동산 시장이 어떤 양상을 보일지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모신 두 전문가께서는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를 전망하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지 금주머니 TV도 계속 지켜보며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머니 TV는 2024년에도 구독자 여러분들의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하고 알찬 콘텐츠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심영석 소장님, 진희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